여러분, 평온해 보이는 일상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파헤치는 채널 이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전례 없는 기괴한 가족 형태와 그 속에서 피어난 증오가 불러온 참극에 관한 기록입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 속에 묻혀 있었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던 그날의 소름 끼치는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 이곳은 워낙 인적이 드물어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정적을 채우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과 교류가 거의 없던 외딴 목조 주택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아주 특이한 구성의 가족이 살고 있었죠. 바로 한 명의 아내와 두 명의 남편이라는 한국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일처다부제 형태의 세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집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해졌고 밤마다 켜져 있던 불빛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은 흘러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들이 야반 도주를 했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의 발밑 차가운 흙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건의 서막은 우연한 기회에 열렸습니다. 집주인의 연락 두절로 인해 집을 정리하러 온 관계자들과 인근 주민이 집 뒤편 텃밭 근처에서 이상한 징후를 발견한 것입니다. 유난히 흙이 움푹 패여 있고 그 주변의 나무들만이 기괴하게 비틀려 자라고 있었죠. 무언가에 홀린 듯 땅을 파 내려가던 사람들의 삽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의 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흙을 털어내고 드러난 것은 누런 빛을 띠는 인간의 두개골이었습니다. 비명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되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좁은 구덩이 안에서 서로 뒤엉킨 채 발견된 세 구의 백골.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점은 모두 썩어 문드러지고 오직 뼈만 남은 상태였지만 그들이 입고 있던 옷가지와 유류품들은 그들이 바로 2년 전 사라졌던 그 집의 주인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가, 왜 이 평화로운 산골의 세 사람을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하고 안매장한 것일까요? 한 아내와 두 남편이라는 기묘한 동거가 부른 치정살인일까요? 아니면 외부인의 소행일까요? 수사팀이 현장을 감식하며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시신의 배치였습니다. 세 구의 시신은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붙잡으려 했던 것처럼 기괴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개골에는 공통적으로 둥이에 의한 강력한 타격 흔적이 남아 있었죠. 이것은 명백한 계획 살인이자 증오범죄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가족과 연관된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망이 좁혀질수록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인물이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바로 세상을 떠난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친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새로운 인생을 함께하던 두 의붓아버지를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처단한 청년. 그는 왜 그토록 잔인한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조용하고 성실해 보였던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어떤 괴물이 자라고 있었던 걸까요? 이제 우리는 시간을 2년 전으로 되돌려 이 비극적인 가족이 어떻게 결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묘한 평화 속에 숨겨진 균열이 어떻게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졌는지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이나 치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뒤틀린 유교적 가치관과 집착, 그리고 정상이라는 범주를 벗어난 가족을 향한 사회적 시선이 한 청년의 정신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그날, 현장에 있었던 검시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이들은 집 바로 뒤에서 자신들의 집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흙먼지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고개를 드는 순간 대한민국은 경악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 두 남편을 두었던 여인, 그리고 그녀를 사랑했던 두 남자, 그리고 그 광경을 증오하며 칼날을 갈았던 아들. 이들의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끔찍한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사건의 재구성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이 가족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아담한 목조 주택. 그곳에 정착한 여인 김 씨는 이미 한 번의 결혼 실패를 겪고 장성한 아들을 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데리고 온 남자는 한 명이 아닌 두 명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보수적인 사회, 특히나 입소문이 빠른 시골 마을에서 한 아내와 두 남편이라는 조합은 그 자체로 거대한 스캔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장을 보러 나오거나 산책을 할 때면 뒤에서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저런 법이 어디 있어? 남사스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네 라는 말들이 독화살처럼 그들의 집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의 풍경은 밖에서 보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김 씨와 두 남편, 이 세 사람은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지처럼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주로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았고 두 번째 남편은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며 기묘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질서가 있었고 외부의 따가운 시선보다 자신들끼리의 평온함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았습니다. 그 성을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었던 존재는 바로 김 씨의 친아들, 이 사건의 범인인 박군이었습니다. 박군은 어머니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증오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온 그에게 어머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의 곁에 낯선 남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남자가 어머니의 안방을 차지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박군의 정신은 서서히 피폐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타락했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자신의 등에 꽂히는 것 같아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너희 어머니는 남편이 둘이라며? 라는 조롱을 들을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사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박군은 어머니에게 수차례 애원했습니다. 제발 정상적으로 살자.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며 울부짖었지만 김 씨는 아들의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그녀에게 그 두 남자는 험난한 세상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박군은 절망했습니다. 그는 두 의부사버지를 어머니를 홀린 괴물들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집의 신성한 가게를 더럽히고 있으며 어머니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박군의 방 안에는 일기장이 한 권 발견되었는데 그 속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저주와 분노의 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박군의 행동은 기괴해졌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식칼을 만지작거리거나 두 남편이 잠든 방 문 밖에서 밤새도록 서성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아들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폭발하기 직전의 화상과도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더러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죽여야 한다는 모순된 논리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에 짙은 안개가 깔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군은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다정한 모습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세 사람의 환심을 샀습니다. 세 사람은 아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관계를 인정해 주는 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술잔 속에는 박군이 미리 준비한 약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끼가 바짝 오른 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소해야 할 쓰레기들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에 묻혀 집 안에서는 소리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박구는 창고에서 둥이와 날카로운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거실과 방에서 정신없이 잠든 세 사람을 향해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덩치가 가장 컸던 두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박군의 손에 쥐어진 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첫 번째 생명이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박군의 눈은 이제 안방에서 잠든 어머니와 첫 번째 남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쓰러진 거실 바닥은 이미 차가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박군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인 둥이에서 전해지는 둔탁한 진동은 그에게 공포가 아닌 묘한 해방감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이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어머니 김 씨와 첫 번째 남편이 약 기운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구는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안아주던 어머니의 손길, 따뜻했던 밥상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이내 두 명의 남편과 사는 추잡한 여자라는 일그러진 망상에 짓눌려 사라졌습니다. 박구는 거칠게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인기척에 잠시 눈을 뜨려 했지만 이미 몸속에 퍼진 약 기운 때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박구는 망설임 없이 그를 향해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금속의 궤적과 함께 끔찍한 파열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침대 시트는 순식간에 검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2년 전 그날 밤 밖에서는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지붕을 때릴 때마다 박군의 가슴속에 쌓여있던 수년간의 증오도 함께 폭발했습니다. 그는 마치 기계처럼 아니면 무엇인가에 홀린 악마처럼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은 그의 친어머니 김 씨였습니다. 옆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는지 그녀는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피칠갑을 한 채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본 김 씨의 눈동자에는 형언할 수 없는 경악과 슬픔이 서렸습니다. 아들아, 왜...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박군에게 그 목소리는 구원이 아닌 저주로 들렸습니다. 엄마가 우리 가문을 망쳤어. 엄마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어. 박군은 울부짖으며 어머니의 목소리를 끊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모든 생명력은 꺼져갔고 오직 거친 숨을 몰아쉬는 살인자만이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범행이 끝난 후 집안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박구는 피 묻은 손을 빤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아 움직이던 3명의 가족이 이제는 차가운 고깃덩거리가 되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구토를 하거나 자수를 생각했겠지만 박구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밀린 숙제를 끝낸 사람처럼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신 뒤 시신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었고 이 외딴 집까지 찾아올 사람도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고에서 삽과 곡괭이를 꺼내 집 뒤편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대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젖은 흙은 파내기 무거웠지만 박구는 쉬지 않고 땅을 팠습니다. 3구의 시신을 한꺼번에 묻어야 했기에 구덩이는 깊고 넓어야 했습니다. 빗물과 땀이 뒤섞여 그의 눈을 가렸지만 그는 기계적으로 삽질을 계속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성인 3명이 들어갈 만한 거대한 구덩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시신들을 하나씩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구덩이 안에 시신들을 차례로 던져 넣었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았던 3사람이었으니 죽어서도 함께 있으라는 비아냥 섞인 혼잣말을 내뱉으며 그는 흙을 덮었습니다.
2년 뒤 발견될 그 기괴한 시신들의 배치는 사실 박군의 냉소적인 조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흙을 다 덮고 그 위에 잡초와 낙엽을 뿌려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게 한 뒤 그는 집 안으로 돌아와 피 비린내 나는 현장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벽에 튄 핏자국을 지우며 그는 완벽한 범죄를 꿈꿨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이 세 사람을 기억하는 이는 자신뿐이라는 사실에 그는 기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상월마을, 박군은 마지막 삽질을 마쳤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 위로 낙엽과 나뭇가지를 흩뿌려 누구도 이곳에 시신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온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옷을 태웠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옷가지들이 아궁이 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보며 그는 비로소 자신이 세상의 오점을 지워냈다는 기묘한 정화의식을 마쳤습니다. 그는 거실 바닥을 몇 번이고 닦아냈습니다. 틈새에 낀 핏자국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그의 손길은 결벽증 환자처럼 치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박군은 태연하게 집 앞마당을 쓸고 지나가는 이웃 주민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랑 아버님들은 어디 가셨나 라는 이웃의 물음에 그는 미리 준비한 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새벽같이 짐을 싸서 멀리 친척 집으로 떠나셨어요.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신다고 하네요.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출행에 조금은 지친 듯한 아들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거참 인사도 없이 급하게도 가셨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군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가구들을 그대로 두었고 어머니가 쓰던 화장대와 두 의붓아버지의 소지품들도 마치 곧 돌아올 사람들처럼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집을 방문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전시물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거실에 불을 켜두어 외부에서 볼 때 누군가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발밑에 세구의 시신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밤 떠올리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박군의 철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휴대폰을 사용해 가끔 지인들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멀리 여행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 조용히 쉬고 싶으니 연락하지 마라. 는 식의 메시지였습니다. 문자의 말투까지 어머니의 습관을 흉내내어 보냈기에 누구도 의구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마을 행사가 있을 때면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내거나 청소 봉사에 참여하는 등 가족의 부재가 이사나 여행 때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주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기묘한 세 사람의 존재는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그 집사람들 참 별났지 라는 과거형 대화만이 오갈 뿐이었습니다. 박군은 그 틈을 타 평범한 청년의 삶을 연기했습니다. 낮에는 인근 도시로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돌아와 텃밭을 가꿨습니다. 시신이 묻힌 그 땅 위로 꽃이 피고 풀이 자라는 것을 보며 그는 자연의 섭리를 비웃었습니다. 죽음 위에 피어난 생명력은 그에게 승리감마저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집은 점점 낡아갔고 주인 없는 땅은 거칠어졌습니다. 박군은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진실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과의 계약 문제, 그리고 세 사람의 명의로 된 각종 공과금과 세금 체납 고지서들이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군은 돈으로 이 모든 것을 막으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2년 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듣지 못한 가족들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끈질긴 지인이 나타나면서 그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박군은 자신이 만든 거짓의 성벽 안에서 안락함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장 먼저 터져나온 문제는 지극히 현실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돈과 관련된 서류들이었습니다. 김 씨와 두 남편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들이 2년 동안 단 한 번의 직접적인 출금 기록 없이 자동이체로만 연명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잔액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이 체납되자 국가기관의 서류들이 집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박군은 어머니의 카드를 사용해 조금씩 생활비를 충당해왔지만 카드 유효 기간이 만료되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본인 확인을 요구했고 박군은 어머니인 척 전화를 돌리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지만 상담원의 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목이 안 좋으셔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십니다. 라는 변명도 한두 번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두 남편 중 한 명이었던 이 씨의 친척이 끈질기게 연락을 취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마다 안부를 묻던 이 씨가 2년째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조차 들려주지 않자 친척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문자는 오는데 왜 전화는 안 받느냐? 는 친척의 물음에 박군은 삼촌이 지금 산사에서 수행 중이라 외부 연락을 끊으셨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성격을 잘 아는 친척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친척이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형식적인 조사를 위해 그 목조 주택을 방문했습니다. 경찰이 대문을 두드렸을 때 박군은 평소처럼 침착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님들은 각자의 시간을 갖기 위해 여행 중이십니다. 저는 아들로서 그분들의 사생활을 존중할 뿐입니다. 박군의 대답은 논리적이었고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경찰 역시 처음에는 단순한 가정 불화나 가출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집 안은 너무나 깨끗했고 살인의 흔적이나 다툼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군이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해온 덕분에 집은 마치 어제까지도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베테랑 형사의 눈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집 뒤편 텃밭에 심어진 꽃들이었습니다. 특정 구역에만 유난히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꽃들, 그리고 그 주변의 흙이 미세하게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 형사의 직감을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뭘 심으셨나요? 형사의 질문에 박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년 만에 처음으로 보인 인간적인 동요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들을 제가 대신 심어서 가꾸고 있습니다. 박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형사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함을 읽어냈습니다. 경찰은 일단 물러났지만 곧바로 세 사람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금융기록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 사람의 휴대전화는 실종 신고가 된 2년 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해당 마을 기지국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 마을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김 씨의 카드가 사용된 편의점 CCTV 화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카드를 쓴 사람은 60대 여성이 아니라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젊은 남성, 바로 아들 박군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이 사건을 단순 실종이 아닌 강력 범죄로 전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경찰들이 다시 그 집을 찾았을 때 박군은 마당 의자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올 것이 왔다는 듯 경찰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아주 편안한 곳에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던 날 산골 마을의 고요함은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박군은 수갑이 채워진 채 마당 한 구석에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시종일관 집 뒤편 텃밭의 특정 지점에 고정돼 있었죠. 형사들은 직감했습니다. 저 흙 아래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파란 천막을 치고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겉흙을 걷어내자
2년 동안 켜켜이 쌓인 낙엽과 썩은 식물의 잔해들이 드러났습니다. 삽질이 계속될수록 현장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표면에서 약 1m 정도를 파 내려갔을 무렵 작업하던 요원의 삽 끝에서 탁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과는 다른 좀 더 가볍고 건조한 소리였습니다. 붓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자 흙먼지 사이로 하얀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늑골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발굴 범위가 넓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처참해졌습니다. 한 구가 아니었습니다. 좁은 구덩이 안에 세 구의 백골이 육자, 형태와 수직으로 뒤엉킨 채 발견된 것입니다. 이 년이라는 시간은 시신에서 모든 흔적을 앗아갔습니다. 살점은 이미 흙으로 돌아갔고 오직 뼈만이 남아 그날의 고통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고 있던 옷가지는 여전히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무늬가 그려진 어머니 김 씨의 상의, 그리고 두 남편이 평소 집에서 입던 편안한 복장들이었습니다. 특히 시신들의 두개골에는 날카로운 흉기나 무거운 둥이에 의해 함몰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저항할 틈도 없이 일방적이고 잔혹하게 살해당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시신이 하나씩 수습되어 들것에 실려 나갈 때 마을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 아들이 자기 엄마를 저기에 묻었다고? 우리가 저 위에서 자란 나무를 먹은 거야? 라며 비명을 지르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범인인 박구는 그 광경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신이 담긴 가방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제야 집이 깨끗해졌네. 그 말은 곁에 있던 형사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시신들의 배치는 매우 인위적이었습니다. 박구는 시신들을 묻을 때 어머니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 두 남편의 시신을 배치했습니다. 마치 죽어서도 그 기묘한 관계를 비웃으려는 듯한 조롱 섞인 매장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둥이와 식칼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2년 전 박군이 미처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창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박군을 호송차에 태우기 직전 한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2년 동안 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었나? 무섭지 않았나? 박군은 형사를 빤히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가락질입니다. 저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더 편했습니다. 이 차가운 대답은 그가 단순한 우발적 살인범이 아니라 뒤틀린 가치관에 사로잡힌 확신범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그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그가 왜 그토록 이 가족 형태의 증오를 품게 되었는지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박구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베테랑 형사들이 수차례 압박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오히려 평온해 보이기까지나 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연 그의 첫 마디는 반성이 아닌 정당성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한 일은 살인이 아니라 청소였습니다. 우리 집안에 묻은 오물을 닦아낸 것뿐이라고요.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강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비웃는 것 같았고 친구들이 뒤에서 어머니의 사생활을 안주 삼아 떠드는 환청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틀은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틀을 깨버린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두 남편과 다정하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방 안에서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짐승이었어요. 우리 엄마를 타락시킨 짐승들. 저는 엄마를 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박군이 범행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수면제와 독극물에 대해 조사했고
시신이 부패하는 과정과 냄새를 차단하는 방법까지 공부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빗소리가 비명을 가려줄 것이고 젖은 흙이 시신을 더 빨리 삼켜줄 테니까요. 그의 계획에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성만이 존재했습니다. 형사가 그래도 친어머니인데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느냐고 묻자 박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엄마가 절 보며 웃더라고요. 그날 저녁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우리 아들 다 컸네라고요. 그 웃음이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그 더러운 남자들과 살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 이 여자는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니구나. 그래서 죽였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진짜 엄마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섬뜩한 논리는 취조실에 있던 형사들마저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박군은 자신의 범행이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시신 위에 꽃을 심고 가꾼 이유에 대해서도 그들이 거름이 되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속죄라고 생각했다는 기괴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박군의 내면은 이미 현실과 망상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였고 그 중심에는 뒤틀린 효심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장 검증이 진행되던 날 산골 마을은 다시 한번 증오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박군이 호송차에서 내리자 마을 주민들은 분노 섞인 고성을 내질렀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박군은 오히려 고개를 꼿꼿이 든 채 무덤덤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주연 배우라도 된 듯 형사들의 안내에 따라 범행 순간을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첫 번째 피해자를 타격하던 순간을 재현하며 각도가 중요했습니다. 한 번에 끝내야 소리가 안 나거든요. 라고 무미건조하게 설명했습니다. 안방으로 이동해서는 어머니를 살해하던 장면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는 마네킹을 향해 망설임 없이 손을 휘둘렀고 그 모습은 너무나 침착하여 지켜보던 감식 반원들조차 진저리를 쳤습니다. 특히 압권은 집 뒤편 텃밭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신을 묻었던 구덩이 앞에 서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제가 직접 팠습니다. 2년 동안 참 잘 자라주었죠. 라며 자신이 심었던 꽃들을 가리켰습니다. 수사가 심층적으로 진행되면서 박군의 일상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이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낮에는 평범한 청년처럼 행동했지만 밤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상황을 비유한 괴이한 글들을 올려왔습니다. 부도덕한 가족을 처단하는 정의로운 아들이라는 컨셉의 소설을 연재아들은 올렸는데 누리꾼들은 그것이 실제 살인 기록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예술이나 심판으로 승화시키려는 망상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2년 동안 어머니의 연금을 부정수령하고 두 의붓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으려 시도했던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그의 주장은 결국 자신의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탐욕을 가리기 위한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증오하면서도 그녀가 남긴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하고 비겁한 존재였습니다. 경찰은 박군의 방 안에서 그가 수집한 수많은 범죄 관련 서적과 해부학 도표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완벽한 실종을 꿈꾸며 살인을 연습해온 준비된 살인마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사팀을 놀라게 한 것은 박군의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은 김 씨와 두 남편, 그리고 박군이 함께 웃으며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박군의 표정은 너무나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형사가 이 사진을 들이밀며 이때는 진심이 아니었느냐고 묻자 박군은 처음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사진을 낚아채 찢어버렸습니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이 행복은 가짜라고요. 그는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싶었던 평범한 행복이 일처다 부재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목조 주택 근처조차 가기를 꺼렸습니다. 밤마다 그 집 뒤뜰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세 사람의 곡소리가 들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구는 2년 동안 그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홀로 승리감을 맛보았겠지만 진실의 빛이 비추는 순간 그는 그저 비루한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대한민국 사법사상 유례없는 이 기괴한 존속 살해 사건에 대한 법의 심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한 아내와 두 남편이라는 파격적인 가족 형태, 그리고 그들을 몰살하고 2년간 안매장한 친아들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는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박구는 수의를 입은 채였지만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박군에게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뒤틀린 가치관을 관철하기 위해 가장 신뢰해야 할 가족의 생명을 도구처럼 유린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박군의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정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법정에 출석한 정신과 전문의는 박군은 가족의 순결에 대한 병적인 강박증을 보이고 있으며 자신이 저지른 일을 살인이 아닌 신성한 의식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환경이 불우하다고 하자 해서 누구나 부모를 죽이지는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점은 박군의 죄책감 부재였습니다. 그는 판사가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었을 때도 반성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보내드린 겁니다. 법이 저를 심판할 수는 있어도 제 정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이 발언은 유족들과 방청객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김 씨의 형제들은 통곡하며 박군을 향해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사건을 분석한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이 한국 사회의 과도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낳은 비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박군은 사회가 규정한 정상적인 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난 자신의 가정에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 수치심을 해결할 능력이 없던 청년이 선택한 극단적인 방법이 바로 물리적 제거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박군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 간수가 되어 가족을 처형한 셈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신이 발견된 상월마을의 목조주택은 폐허가 되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유령의 집이라 부르며 멀리 돌아갔고 지자체에서는 범죄 현장을 보존할지 철거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2년 동안 박군이 정성스럽게 가꿨던 텃밭의 꽃들은 주인의 손길이 끊기자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흙 밑에 잠들어 있던 진실이 드러나자마자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듯이 말이죠. 1심 재판부는 박군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며 범행 후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생명 존엄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망상을 정의로 포장하여 유가족과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는 준엄한 꾸짖음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박군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무표정한 얼굴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이제 사건은 마지막 종착역인 대법원 판결과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깊은 숙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지루한 법정 싸움 끝에 재판부는 박군에게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륜을 저버린 참혹한 범죄이나
피고인이 처했던 특수한 가정 환경과 정신적 불안정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형을 면했다는 소식에 유가족들은 오열했지만 정작 박구는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거대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한 아내와 두 남편이라는 기이한 가족 형태는 과연 죽어 마땅한 죄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찍어 한 청년을 괴물로 몰아넣은 우리 사회의 시선이 공범이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정상가족이라는 강박이 한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그 행복은 타인의 시선과 아들의 뒤틀린 명예욕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건 현장이었던 상골의 목조주택은 결국 철거되었습니다. 시신이 묻혀있던 텃밭은 이제 평범한 빈터로 남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죽음의 향기 위에서 피어났던 꽃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안식처였을 그 집이 누군가에게는 지옥이었고 결국 세 사람의 무덤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천륜을 어긴 아들, 그리고 남다른 삶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숨죽여 살아야 했던 세 사람. 이 비극의 진짜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다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이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사건,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공포로 몰아넣은 의문의 택배 상자 연쇄, 테러 사건의 진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